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집을 찾거나 또 추석 차례상 장보기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전통시장의 명절 대목장은 옛말이 됐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도 한계에 몰렸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탈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어디 있을까요?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각 당 여성 도의원들과 살펴본 민생경제 회복 방안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도의원의 정수 문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도민들의 전북 도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추석을 맞아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또 지자체 할인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만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전북은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시적인 지원책도 좋고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하고 있는 정쟁이 이게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민생을 위해서는 협치하고 성과를 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많이 지원해주시고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결과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경제라는 게 말로만 외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도 지역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희망적인 대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물가가 이렇게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좀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민들의 바라는 점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은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아입니다. 네, 정의당 오연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연숙입니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 저희가 네 분 모시고 계속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각나시죠? 터놓고 말합시다. 네. 이야기 보따리 오늘도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추석 명절 일요일 방송이 되는 방송을 미리 금요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만 추석 앞두면 보통 이제 들떠야 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맏 언니인 오미 의원님 추석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예. 그 매일 지금 35도를 육박하는 너무 더워요, 진짜. 날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는 농촌에서도 곡식들이 잘 익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쌀값이 이제 그 폭락으로 인해서 시름이 깊고 또 이제 전통시장에 가봐도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데 사실 그 즐거워할 수만 없는 이런 명절 앞두고 그래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송스럽고. 참 순창에 살고 계시는 오이미 의원님 사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 떡방앗간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또 오시는 손님들 맞이하려고 어머니가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냥 늘 기대가 됐던 설렜던 게 추석이었는데 그런 풍경은 이제 보기 거의 어렵죠. 예. 네. 선한희 의원님은 도시에서 자라서 추석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릴 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예.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른을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잔소리에 시달리지 않을까. 왜 결혼 안 하느냐 네, 왜 정치는 왜 안 좋아지느냐 뭐 이런 겁니까?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요즘 충분히 이제 이 시기가 곧 수능도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험생들도 어려운 시기일 거고 또 자녀를 왜 한 명만 낳냐 더 낳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른들의 걱정을 듣는 시기인데요. 예. 그냥 얼굴만 봐도 참 반갑다라고 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는 맞아요.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셔서요. 굉장히 지역을 다니는 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네. 저희 집만 해도 노총각 노처녀가 있어서 불편한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는 명절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걱정에 앞서서 이제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연숙 의원님은 어떠세요? 정치 하시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추석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몇십 년 그렇죠. 이제 되는데 시의원부터 하셨으니까. 예. 예. 아 너무 어렵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이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정치인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서 도민들께 위로가 될까. 그렇죠. 솔직히 제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참 정치인으로서도 도민의 삶을 좀 책임지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에도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아무튼 도민들 마음도 무거우시겠지만 저희가 도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으로서도 좀 마음이 무거운 그렇죠. 네,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우리 전북도의 기초광역 포함해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정부가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냐. 오히려 약자신데 책임을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때문에 그런지 좀 책임감의 목소리를 지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죠. 이번에 쌀값이라든지 한우 농가에 관련된 그렇죠. 것도 그 법률 뭐 거부권하고도 관련이 지금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느끼지만 그런 정부에서의 정책하고 전 별개로 또 여기 도에서도 그렇죠. 건의안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도에서 자체적으로 또 뭐 제안할 수 있는 거 도민들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힘을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주민 목소리도 나왔지만 민생 경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11월 정도에 내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정부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에 걸맞게 우리 도농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좀 정책들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우리가 최대한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힘을 모아서 좀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0명의 도의원 가운데 대표로 4분의 각 정당의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수진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선한희 의원님은 경제산업 건설위원회도 대변인도 맡고 계시고 오연숙 의원님 의회 운영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도 맡고 계시고 오은미 의원님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렇게 4분 각각 상임위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미 의원님 민생경제 해법 있으면 대통령 해야지라고 방송 전에 우리 선한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경제. 네, 근데 뭔가 해법을 이 정부는 문제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자꾸 꼬고 있다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보다 더 고통인 것이 정부의 어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더욱더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가는 오르고 또 세금 오르고 하는데 벌어들이는 소득은 이제 같은 고정되어 있지만은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도 안 오르고 쌀값도 안 오르고 농산물값 다 떨어지고 이제 이런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높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소득 주머니가 좀 안정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소비도 하고 시장도 가고 또 사고 할 텐데 그런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도 많이 활기를 잃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코로나 때 이제 대출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자라든지 이제 상환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여서 또 이게 대출금도 이렇게 한도가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딱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환 저기도 좀 높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획기적인 좀 전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정말 많은 물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2중 3중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뭐 요즘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아프면 안 된다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도 많은 걱정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아까 폭염도 너무 힘들게 했고, 선한 의원님 뭐 민생경제 오늘 뭐 해법을 찾기보다는 그래도 추석이니까 힘내시고 위로하고 그래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오늘 채워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 어려운 이야기는. 사실 이제 민생 경제 안에서 이제 제가 조금 고민했던 지점들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기, 이제 우리가 항상 장보기 행사 가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예. 가는데 실제적으로 관련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 않던 사람들이 그냥 명절 때 가서 잠깐 물건을 사오고 하는 게 어떻게 전통시장 살리기일까. 그렇죠.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이전에는 이제 상가 번영위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 더 어려운데요. 10년 사이에 실제 유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예. 온라인 마켓이 113%까지 증가했고요. 대형마트, 우리 대기업의 대형마트들도 10% 넘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물류 유통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뀐 상황 안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들 좀 고민을 하는데요. 저희 가면 사실 예전에는 좀 선선하게 다녔다고 하면 추석 대목 앞두고 이렇게 더워서 전통시장 안에서 장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외부적으로 아크릴판도 만들고 냉장고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세대까지는 전통시장 다니지만 우리 그다음 세대는 전통시장을 정말 구경도 못할 세대일 텐데 차라리 전통시장 안에 이제 좀 좋은 사례들이 공간을 만들어서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같이 장을 보고 그걸 그 안에 옆으로 와서 요리 실습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의 경험하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익숙해져야 되지. 그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모래내 시장이나 이 중앙시장이나 가는 버스 노선을 절대적으로 꼭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다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키오스크를 만들거나 이제 디지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비하는 대상 자체가 어르신들인데 그렇게 디지털화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좀 대안을 같이 마련하고 오히려 전통시장과 교육의 현장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는 걸로 보면 이 시장의 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뭐 우리 전통시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추석하면 아무래도 이제 추수를 앞두고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지난해요. 우리 지역에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가 3만 명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골목 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환급 행사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쌀값은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여서 우리 농민들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한우값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한우를 키우는 것이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료를 먹는지 사료가 소를 먹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오연수 의원님 참 그래도 가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좀 기대할 만한 계절인데 이 어려움은 어떻게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농민분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쌀값이 보장돼야만 그 1년 농사 지은 보람이 있을 건데 뭐 20년 동안 뭐 쌀값이 오르기보다는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 올해 그 발표한 뭐 쌀값이 작년 21만 556원에 비해서 18.5% 하락한 금액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야. 그리고 정부에서 그러면 쌀값 보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공공미 비축을 발표했는데요. 45만 톤을 비축하기로 했는데 그곳에는 친환경 1만 톤과 가루쌀 4만 톤 그래서 23년도에 23년도에 40만 톤은 공공 비축미로 했는데 정부 발표는 45만 톤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비축미로 하는 건 35만 톤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책 또한 농민들을 좀 속이는 꼼수 정부 대책 발표가 지금 발표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건의안을 했었고요. 건의안의 내용은 쌀 가격을 최소 22만 원을 보장하라는 요구하여 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15만 톤의 시장 격리와 공공 비축 및 매입 계획을 더 수립을 하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 4일에는 농민단체와 전북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50도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 그 한우 농가의 6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맞네요. 그래서 소규모 한우 농가가 많아서 지금 사료값이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서 한우 농가가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의 경우 사료값을 이제 그 구매 자금을 대출을 했는데 1.8% 이율이에요. 근데 전남에서는 1%를 지원해 주는데 전북에서는 0.4%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 이자를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 퍼센트를 늘려야 된다고 해서 좀 그걸 도의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한우 농가에서 정책적으로 할 것은 개월수 한 30개월로 이렇게 늘려야만 이렇게 맞물리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24개월로 단축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암소를 조기 도태해야 하는 안을 내서 좀 사육 두수를 좀 줄이는 방안도 좀 이렇게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 한우협회 회장님과도 방송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계획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 미리 우리 한우 농가들이 줄였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또 낸 걸 또 거부권했죠. 또 22대 국회에서도 그랬죠. 이런 이제 농산물이 마치 이제 물가 주범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호도하고 있는, 이건 진짜 반농업적인 그런 이제 발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오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비축미 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에 아까 이제 쌀이 이제 작년도 거 쌀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또 햅쌀이 포함이 돼요. 근데 햅쌀을 수매하면서 그 햅쌀을 가공용으로, 아니 가축 사료용으로 그 정말 이런 건 이렇게 이런 정부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이 쌀이라는 건 우리 민족의 혼용의 생명인데,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인데 이거 햅쌀을 갖다가 또 가축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정말 그 뇌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공급이 과잉된다, 생산이 과잉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재배 면적을 이제 신고를 해라. 그리고 줄여라. 줄이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농민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 하면서 지금 농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 쌀 폭락의 주범은 항상 이야기하는 40만 8,700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정부가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이런저런 그 좀 소극적이지만 그런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작년에 제가 도의에서 발의했던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그래서 농민들의 생산비를 지원하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내년도 좀 전라북도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농민들에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농민수당도 지금 뭔가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국 인상하는데 60억밖에 안 돼요. 전체 총액이. 그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인상이 됐으면 좋겠고, 농촌 거주 수당 이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농민들에게 좀 생존권과 식량주권, 또 어떤 지방 소멸도 막아내는 이런 일들을 정부는 못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좀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님 제 귀에 들려고 합니다. 말씀하시고. 다른 거 아까 얘기 좀 준비했던 게 아까 그 우리 선한희 의원이 말씀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하려면 좀 다른 조금은 전면적인 좀 쇄신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뭐 일요일 날 뭐 둘째 주 넷째 주에서 일요일 날 쉬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나마 그분 관계자들은, 그 상인들은, 소상공인들 그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날이라도 오니까 그라도 막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일요일 날 사실은 대형 마트에 와가지고 시장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뭐 대형 마트를 문 닫는 일요일을 문 닫아야만 그 일요일에 우리한테 전통시장이라고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같이 상생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역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전통시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 마트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물량을 뭐 전통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를 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거를 이렇게 뭔가 이곳이 잘 되면 우리가 안 되고 뭐 대형마트가 잘 되면 우리 전통시장이 피해가 된다 이런 식의 지금 관계가 제가 지난번에도 토론회 나가서 느꼈던 게 그거더라고요. 이분법적 사고는 네, 좀 위험하다.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탈피를 해서 꼭 뭐 상품권을 줘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거기서 대형마트 장을 보고 또 시장에서는 다른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공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가서 물건이 또 좋은 걸 살 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참 이분법적 사고방식 갖고서 접근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쌀값 관련해 가지고는 쌀 추가 매수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4년 공공비축을 시행을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도 2023년은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2023년도께 지금 뭐 5만 톤이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45만 톤 2024년 계획한 그 45만 톤에 그 5만 톤은 2023년도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런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분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왜냐하면 2024년 계획이면 2023년도에 생산된 쌀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쌀을 거기에 포함시켰다.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전 정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량도 늘려야 되고 전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부분에 그 쌀값 면적 2만 헥타르를 사료용으로 즉시 격리해야 된다. 그 부분을 아까 우 의원님 말씀하신 건가요? 사료용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부분이 아까 사료용으로 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햅쌀을 가축용 사료로. 그럼 이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밥쌀 면적이 되는 2만 헥타르를 사료용으로 격리시키겠다. 그럼 나중에 생산됐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밥으로서의 그런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 면적으로 일단은 즉시 격리하는 조치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라는 조치가 나와서 아마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임시 변통식으로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싫은 소리나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지라도 이게 정성에 들어가는 정책이 나와주기를 아마 도민들이나 농민들이나 그 농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오연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우 농가 관련해 가지고도 딱 이제 빠진 부분이 이게 전남에서 예를 든 것 중에 그 한우 농가의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사료비거든요. 사료비인데 전남의 경우에는 그 지난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소규모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소규모 경영 한우 농가라 하면 50두 이하를 말하거든요. 거기 사유 농가에 사료비의 50%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준이 만약에 2020년도에서 2023년까지 사료비가 1,000원이 인상했다 그러면 거기 50%인 500원을 인상해 주는 그런 지금 그런 지원을 인상분의 절반입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사료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상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50%를. 그래서 지금 거기 전남의 경우에는 사료 구입비 그러니까 50두 이하의 사료 농가의 사료 구입비가 125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그 인상분에 대한 50%인 62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전남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전남의 경우에 전체 한우의 76%를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전북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한우 사육 두수의 12.7%가 전북에 있어. 12.7%. 그러면 예, 이게 예. 세 번째로 한우가 많은 지역이 우리 전북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12.7%인데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12.7%를 해도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한우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인상분에 대해서 50%가 됐던 몇 퍼센트 인상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우 농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사료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그 우리 관련 상임위에 임승식 위원장님이 그 5분 자유 발언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예. 전북 자치도에서도 이걸 좀 신중하게 좀 조금은 본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절 앞두고 우리 각 당에 대표하는 도의원 네 분을 모시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참 추석 앞두고 많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농민들, 농가 속에서도 한우 농가의 어려움 또 쌀값에 대한 어려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선환희 도의원, 정의당 오연숙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오미 의원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 이런 가운데 지금 네덜란드 선진지 농업 때문에 다녀왔잖아요, 도지사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선우 기자가 동행 취재해서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네덜란드 농업 환경과 우리 농업 환경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제발 우리 농업 환경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농민들은 거의 이제 절박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예. 지금 수확기 앞두고 있지만 거의 지금 보니까 오늘 또 나오면서 보니까 거의 또 병해충이 지금 논에 거의 뭐 누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석 앞두고 추석이 좀 올해는 또 이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과일값도 보니까 사과 한 상자가 막 10만 원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농산물값이 오른다고 해서 농민들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근데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우리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농업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왔고 또 농도로서 그런 어떤 그런 바닥이 굉장히 예. 좋은데 왜 굳이 또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떤 선진 어떤 농법을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예전에 국가 식품 클러스터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사례를 했는데 그 나라 환경과 우리나라의 또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은 정말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살펴보고 그래서 현재 진단하면서 문제가 뭔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제대로 펴서 농업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게 농도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그런 데에다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도지사께서 네덜란드 가신 거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보고 그걸 봤는데 우리 그 전라북도에서 추구하는 것은 로컬푸드 1번지의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리고 로컬푸드 지역 농업에서 정말 추구하는 것은 소농, 고령농, 가족농 같이 여러 분야에서 농사를 짓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성공한 전라북도인데 이제 내용을 보면 거의 그 네덜란드는 국가에서 이를테면 농민한테 지원이 엄청난 지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업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그런 토대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한 대농 중심의 이를테면은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전라북도에 도입을 한다면은 진짜 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정책을 그냥 무분별하게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정책을 전라북도에 과연 정착시킬 수 있을지 그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젖소 농장을 보니까요. 젖소 짜는 기계가 자동화되고 소 등을 털어주는 기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저렇게 네덜란드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현실은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죠. 그 시스템을 간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그 50도 이하의 67%의 우리 환경. 한우 농가들은 이제 다 도태되고 예. 몇몇의 그렇게 대농으로 대기업으로 한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그쵸, 이제 한우 농가만 살아남은 그런 구조겠죠. 형태로 가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는 시설 투자 비용이 그 수억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를 유지하고 갈 수가 없어요. 농업을 통해서 얻은 그런 소득으로 그것 빚도 갚고 예. 갚을 수가 없거든요. 한우가 떠나서 스마트팜. 김제 스마트팜도 네. 저도 현장시 다녀왔는데 우리 청년들 울면서 참 말씀하시는데 시설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참 비가 오는데 그냥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되고 또 네. 다시 심어야 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정부가 네, 이제 너무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특히 그 시설을 하는 업체가 전혀 경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이제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는 그렇고 또 지금 농어촌공사가 굉장히 발주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농어촌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농어촌공사 많이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동안 국가 사업들을 많이 농어촌공사가 발주해서 해왔었는데 제대로 정말 완벽하게 한 사업이 없었어요. 예. 늘 부실공사에다가 그 사후 그 보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 이거 이제 추석 명절 민생경제가 좀 거리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내야 같은 우리 농업 정책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김재 씨가 위탁해서 농어촌공사가 발주를 했는데 공개 입찰을 통해서 온 업체가 이 경험이 없는 업체이기도 하고 실제 또 하도급을 주고 진행이 돼서 그 10년째 그 토마토 농장을 하고 있는 하랑의 대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다. 그래서 보조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농업 정책들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직면한 농업의 현실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제가 그 김제 지난번에 뭐 토론회 그 윤 대통령 오시고 난 다음에 민생 토론회 뭐 그 다음에 정읍에서 했었죠. 그 효과 이런 걸 가지고 토론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제 스마트팜 밸리에 대한 질문지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잘 들어봤었는데 중요했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지원율이나 그 수료하는 끝까지 남아서 수료하는 그 수료율이 우리가 전국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서 강사진도 최고고 그렇기 때문에 수료를 가장 많이 하는 그 곳이 이곳이다.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지경이 된 동안 도에서 뭐 하고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율을 홍보하고 응시를 많이 하고 수료를 많이 한다는 거 끝까지 잘 수료를 마친다는 건 이만큼 여기에 뭐 교수진이 좋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청년들은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네네, 3년간 맞아요. 300평 정도 해당되는 땅을 임대해서 시설 임대해서 이제 훈련 기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독립 나가서 전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나가서 땅을 사야 되고 1000평당 시설비가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스마트팜을 과연 청년들이 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이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청년들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 해요. 예. 자, 그런데요. 이런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도 이제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저도 급여를 받고. 근데 급여를 못 받는다면 이번 추석은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임금체불 이야기 자연스럽게 이순희 의원님. 이게 추석 때 이런 이야기 뉴스 전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예. 가장 힘든 거죠. 뭐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걸 바라보고 사실 한 달, 두 달 계속 기다리고 온 건데요. 그 9월 1일자에 그 제가 관련 보도를 보니까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 지역 지청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에 도내 임금 체불액이 총 279억 원이 지금 체불액이 279억 원이나 되고요. 체불 사업장은 1,834곳. 그다음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4,269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든 크든 이 돈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될 이런 때인데 1월 현재 그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난해 8월 기준일 때는요 총 266억 원이 임금액이 체불됐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260억 이상의 체불액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근데 거잖아요. 올해는 더 문제인 게 체불 조사 기간은 더 빨라졌는데 예. 지금 체불 금액은 13억 원이 지금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저런 게 문제여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오늘이죠. 오늘 13일까지 도내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예. 그래서 도대체 임금 체불 집중해서 청산하는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거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는 운영 계획을 이런 사업장에는 어떤 체불액이 있으니까 예. 어떤 자산이 있으니까 이걸로 청산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오늘까지 지금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잡아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가 바로 연휴인데 그게 그러니까. 체불 임금 체불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줄지는 모르겠지만 참 가슴 아픈 지금 예. 현실입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정규직률이 높고 100대 기업 중에 본사를 둔 기업은 한 곳도 없고요. 1000대 기업 중에 본사를 둔 곳이 고작 8곳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 줄어들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잘 아신 것처럼 팀원 UMF의 팀F 사태로 우리 저 피해만 지금까지 나온 미정산 금액이 151억. 선현 의원님. 네. 그래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제 비정규직이 뭐 전국에서 전북이 매년 2위, 3위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요. 예. 그 비정규직 나오는 통계청 조사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 건 특수고용직,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는 그렇죠. 이 범위 안에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임금 노동자들, 사회보장 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이 훨씬 많을 거고 그 위기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이 15세부터 저희가 통계청에서 고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잡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 이전에는 외환위기 때는 패스트푸드나 이런 쪽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배달업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위험에 놓여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사대보험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이 모든 치료비와 피해를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진짜 사실 굉장히 여러 관계 안에서 이제 고용이나 노동 문제에서는 진짜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팀원 UMF 사태가 사실 전체적으로 60건수에 150억이라고는 하지만 전국 피해는 1조 2천억인데 86%가 거의 서울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게 이제 도에서 출연 기간이 기업을 지원해서 이커머스에 입점을 한 건 48건이 65억 정도 되고 개별적으로 입점을 했던 건 12개가 85억 정도 지금 되는 규모인데요. 예. 지금 이분들은 이 돈을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돌려받아요. 네, 돌려받을 방법이 구제 방법이 없고 거의 전세 사기 피해처럼 받을 수가 없군요. 이게 이제 소송은 진행을 하겠죠. 단체 소송을 진행을 하겠지만 현 예. 상황에서는 실제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뭐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듯이 재산을 턴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을 이제 보상받기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전라북도가 좀 준비했던 건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이커머스에 들어간 다음에 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금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묶여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 경영안전 자원 지급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데요. 특례보증 지원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 최대 85%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근데 올해 이 팀F 사건은 100%까지 보증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사유가 85%까지 하면 혹시라도 은행 체불이 뜨면 더 이상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돈을 더 융통시키고 어쨌든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100% 보증으로 진행하지만 저희 의회도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나 기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또 잘 순환이 돼서 잘 기업이 안정적으로 좀 가면 좋은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까 봐의 여러 염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제 법률 자문이 아까 그런 집단 소송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많지만 소비자들의 내용 증빙 같은 소송들을 그 일일이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이 이제 10분 이상의 법률 자문단을 꾸려서 피해 규모액도 다시 살펴보고 이 관련해서 소비자와의 관계 안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이 예치되는 모계자, 그러니까 돈이 다 들어오면 그 기한 안에 나갈 동안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아니 왜 근데 그걸 7개월씩이나 6개월 이상을 왜 그렇게 정산하는데 오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들어와야 또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좀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모 계좌에 몰린 돈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 현재 업체들을 어쨌든 이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입점할 때 현재 이커머스 관련해서 경제성 관련한 안전진단을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 확인한 곳에 이어서 더 입점을 해가지고 판로 개척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밖에 없었을 때 엄마 손잡고 다니던 거기서는 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이 있고. 지금 왜 이 돈이 7개월간 왜 물건을 판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 결제한 사람은 바로 결제가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덤은 1+1 이런 모든 걸 다 업체가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싸게 산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오는데 KBS죠? 예. 네.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말할 수는 없네요. 그냥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침 8시 반 페트롤 전북은 항상 들으시죠? 네. 근데 그 지금 그 사업장에서 이제 추석 상여금을 그 받는 업체도 있고 이제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로 이제 주는 곳도 많은데 평균 상여금이 60만 원이래요. 노동자들에게.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상여금으로 받는 게 400만 원이 넘는답니다. 67에 42 거의 7배 가까이. 많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얼마나 정말 자괴감이 들고 오히려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국회의원들은 뭐 명절이면 좋죠.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상여금도 빵빵하게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또 특히 이제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소비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좀 뭔가 만들 때도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이게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고 내년에 그 최저임금이 170원 올랐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뭔가가 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좀 가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은 생각하고 일반 이제 기업체 사업자들 생각하면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이 뭔가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해야 또 소비가 진작이 돼서 이제 사회가 원활하게 좀 활성화가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야 좀 될 것 같고 특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은 조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 영역에서 좀 일자리에 대해서 좀 안정된 그리고 비정규직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지금 공무직들을 더 좀 많이 이렇게 좀 법제화해가지고 그들에게 안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길은 좀 먼 것 같아요. 아까 대기업 본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좀 정말 큰 고민이 드는 점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GM이나 현대중공업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산업 구조가 바뀌고 경영 방침을 결정하면 그 기업이 나가는 게 한순간인 거예요. 그렇죠. 기업을 중심으로 있는 여러 하청 업체 유관기관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제 초토화가 되는 상황들을 겪는데요. 실제 기업 유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기업 유치랑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 그 지역의 향토기업을 어떻게 대기업화 시키느냐의 문제. 향토기업은 실제 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이 지역에 왔을 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 기업이 중대재해 처벌이 많지 않은 기업인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토지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만 받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니 거의 전산화 자동화가 다 되어 있어서 관리직만 내려오고 저임금 노동자만 계약직을 뽑는 경우들도
지금 대기업 그렇죠. 행사 만연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좀 양질의 일자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예. 것도 같이 고민돼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공약이 이제 대기업을 5개 유치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되고 기업 유치 실적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한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를 환영하지만 실제로 알맹이가 있는 것인지 양질의 일자리인지는 따져봐야 되겠고요. 페트롤 전북에서 화요일마다 기업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들, 특히 식품 관련된 농생명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탄탄하게 우리 지역 경제를 받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속에서 우리의 내재된 힘이 바로 이제 충분히 있는데 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전북 지역의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85.3%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를테면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그런 걸 계획을 세워주고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에 좀 중점을 좀 둬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대기업 유치나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이 그렇죠. 다 공약을 하고 뭐 얼만큼 기업 유치를 했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북의 특성상 수도권하고 기업 유치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 경쟁하기가 않습니까? 어렵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 유치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의 기업 유치한 기업들이 일자리의 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고 거의 이제 기계화가 돼 있어서 예전에 기업 유치처럼 지역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많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정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유치의 정책 방향도 농업 관련 아니면 우리 전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유형무형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특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그냥 기업 유치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기업들이 본사 아니면 합병 그래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계속 떠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금 전라북도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희 의원님 지적하신 군산 GM 마지막 그 직원들 정문 나설 때 제가 현장에서 파란 비닐봉투에 옷 몇 가지 하고 물건들 싸고 나오는 모습이 아직도 역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업이 떠날 때 정말 저도 좀 한 말씀 그런 상황이라 이 도정에서 충분히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수지 의원님. 저도 기업 유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뭐 가가지고 지사님이 공약이니까 5개 해야 되니까 내가 꼭 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는 건 좋지만 그런 의지도 좋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근데 제가 여기 2020년대 왔을 때 어느 기자님 모 기자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대기업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총선 후보 나오는 사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대기업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하고 청년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다면 들어오는 건 자연스러운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은 얼마 전 4년 전에 저한테 질문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총선 질문지.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문화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데리고 어떤 기업을 와서 뭐 MOU를 맺어도 떠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사님이 요즘 강조하시는 게 해외에서 오신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노사 상생 선언을 23년도에 했대요. 우리는 노사 상생 협력 최우선이다. 그래서 노조도 당사자다. 그리고 해서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그걸 우선시한다. 상생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런 걸 또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가서 뭐 MOU를 가서 맺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도청에서 주력하는 것 중에 1인 1공무원 1전담제에서 기업 하나에 맡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타 지역에서 물품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거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 재료를 공급을 한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
소통 창구가 우리 공무원들 통해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런 장점을 주력하고 우리 문화를 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데 일단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전북에 있어서 5인 이하 사업장이 한 2만 4천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 5인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나 중대재해 그런 위험 소지 그런 사고 위험 소지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컨설팅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예를 들어 KCC 농구팀 떠나고 KCC 안에서도 일부 라인이 떠나고 우리 오연수 의원님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금 집토끼 산토끼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우리 경영 구조가 돼 있는지 기업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1014 아주 좋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처럼 정확하게 좀 더 살펴야 될 대목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정 질문이 10월에 있거든요. 그렇죠. 전 부분에 대해서 기업 유치 전 분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떠나는 기업이 이제 KCC뿐만이 아니라 익산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다 떠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도에서 그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기업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잘 처리할 수 있을 건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도 의원들이 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합이 좋은 전라북도 만든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전력을 거기다 쏟고 있는데 사실 기업 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많이 도가 전혀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산업안전지킴이 그에 대한 이제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지금 6월까지 우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해가지고 1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전주 페이퍼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지사님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그 엄마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세요. 근데 19일 동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좀 마지막 노제 지낼 때 우리 의원님 울면서 인터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사님이 한 번도 안 와보 보셨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게 먼 거리가 아닌데 이 심리적 거리가 멀어서일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내년도 산업안전지킴이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데 2천만 원 신규로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1,600만 원 예산을 200만 원 늘려가지고 1,800만 원 늘려가고 산업안전지킴이당 운영을 한답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현주소거든요. 같이 가야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자긍심 좀 느끼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네 분 함께하면 이야기 보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칭찬할 일은 칭찬을 해야 되겠고요. 지적을 해야 될 일은 또 지적해야 됩니다. 이게 또 의회의 역할입니다. 자, 명절을 맞아서 민생경제 이야기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추석 잘 보내시라고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비례의원으로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임 의원님. 짧게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지금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명절은 명절인 만큼 서로 준비 때부터 서로 준비하시고 또 음식 장만도 같이 하시고 즐겁게 좀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그나마 우리 여성 정치인들이 또 전라북도에 있어서 좀 뭔가가 기대할 만하다 하는 그런 정치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님. 네, 사실 이렇게 힘든 명절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든든한 백이 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현안들 굉장히 많은 텐데요. 좋은 소식으로 민주당이 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추석 밥상 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 네, 우리 든든한 백인 민주당과 그다음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서 전북 도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연말까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당 사이에 있는 정의당 오현수 의원님.
네, 힘들지만 정치인들이 대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도민들은 힘들어하시지만 그 힘든 현장에서 우리 힘듦을 도의원으로서 대변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평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웃을 살피고 또 나누는 마음, 따뜻한 추석 명절 되길 기대하면서 정치권도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오연숙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언희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